나는 서류 한 장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통일부에서 발송된 그 문서는 내용보다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거주지 확인 불가에 따른 행정 안내.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문장이 나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분명 이 방에 앉아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도 휴대전화도 냉장고 안의 반찬도 모두 내 삶의 증거였다. 그런데 국가기록 속 나는 이미 빠져나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사람은 언제부터 서류 한 장으로 지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걸까?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름과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과 출신지, 기억 속 골목과 학교까지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말이 조금만 달라도 다시 불려나갔다. 그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나는 그게 국가가 나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믿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그 긴 과정을 마치고 하나원을 나설 때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국가가 당신을 관리합니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보호처럼 들렸다. 그래서 나는 안심했고 그때부터는 내가 증명해야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북한을 떠나기 전부터 적어 내려간 이름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다. 중국의 허름한 숙소에서 국경을 넘기 직전의 어두운 방에서 나만 정착? 초기에 이르기까지 늘 곁에 두었던 물건이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펼쳐보던 수첩이었지만 정착 이후로는 거의 잊고 살았다. 국가가 나를 기억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정착 후의 삶은 조용했다. 크게 잘 되지도 크게 망하지도 않았다. 일을 하고 월세를 내고 가끔 북에 남겨둔 가족을 떠올리며 하루를 넘겼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 평범함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연락이 끊겼던 탈북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혹시 형 소식 알아요? 해외 나갔다더니 연락이 안 돼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겠지. 그런 경우는 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통화 이후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 동남아로 향했다가 소식이 끊긴 사람. 이름은 달랐지만 끝은 같았다. 며칠 뒤에는 같은 말이 붙었다. 행방 확인 불가. 나중에 알았다. 그런 사람이 한 해에 800명이 넘고 어떤 해에는 869명까지 집계됐다는 사실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통지서를 다시 읽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갑자기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자격조차 사라질 수 있었다. 서류 한 장이 삶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내 이름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고 내가 살아온 흔적도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 어딘가에서는 나는 이미 사라진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게 시작이라면 끝은 어디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생각했다. 혹시 나도 언젠가 869명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숫자 속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 걸까? 통지서를 받은 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혹시 단순한 행정 착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괜히 문제를 키우지 않으면 조용히 정정될 거라 믿고 싶었다. 그동안 쌓아온 삶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결국 동사무소를 찾았다. 창구 앞에 서서 신분증을 내밀 때까지도 나는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걸 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 직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확인해 보니 현재 선생님은 국내 거주자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직원은 말을 이어갔다. 출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난 적이 없었다. 공항에 간 기억도 출국 심사를 받은 기억도 없었다. 그런데 기록 속 나는 이미 국경 밖에 있었다. 저는 어디에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해 제기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정한지 실감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기록에 무엇이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다. 나는 내 삶을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화면 속 코드와 분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이 수첩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조차 아무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첩 속 주소와 전화번호는 살아있었지만 행정 시스템 속 나는 이미 빠져 있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통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문장이 더 직접적이었다. 출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민등록 말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말소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건 처음이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탈북민들,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하나의 결과. 기록에서의 삭제. 나는 갑자기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게 됐다. 아직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선 위에 서 있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수첩을 펼쳐 내 이름을 다시 바라봤다. 분명히 존재하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 속에서는 나는 이미 떠난 사람, 돌아오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 상태로 시간이 더 흐르면 나는 정말로 사라지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문제를 나 혼자 겪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리고 이 뒤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더 큰 구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며칠이 지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있으면 행정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그 방향은 언제나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이미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통일부 상담 창구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담당자와 통화가 이어졌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혹시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신가요? 나는 단호하게 없다고 말했다. 단 한 번도 출국한 적이 없다고, 여권조차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제야 그는 다른 가능성을 꺼냈다. 그럼 출국으로 분류된 사유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말투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선생님 기록을 살펴보니 본인 출국이 아니라 관련자 출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왔다. 관련자라는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담당자는 설명을 이어갔다. 같은 시기에 같은 주소로 등록돼 있던 탈북민 중 일부가 해외로 나갔고 그 과정에서 관리 대상이 묶여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쉽게 말해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동이 나까지 끌고 나간 셈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얼굴 몇 개가 스쳐 지나갔다. 정착 초기 같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일자리를 소개해주던 동료들, 그 중에는 실제로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는 짧게 대답했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마치 흔히 있는 일이라는 듯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어조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행정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상 더 이상 추적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예전에 함께 살던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 있었다. 하나씩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부분은 연결되지 않았다. 번호가 바뀌었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반복됐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이미 여러 사람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일이었다. 며칠 뒤 통일부 담당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물었다. 그동안 저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현재로서는 출국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줬다.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기록 속에서는 이미 떠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되돌아오기 어려운 위치로 밀려나고 있었다.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다. 사람을 숫자로 묶고 그 숫자가 흐트러지면 함께 지워버리는 구조였다. 그리고 나는 그 구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희미한 결심이 생겼다.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는 생각. 적어도 내가 왜 사라지고 있는지는 끝까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했다. 진행 중이라는 말 안에는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행정은 기다림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속도로 흘러갈 뿐이었다. 어느 날 통일부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선생님,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의외였다. 보통 행정은 개인의 사정을 묻지 않는다. 그 순간 이 문제가 생각보다 깊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같은 경우가 많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담당자는 짧게 대답했다. 확인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말끝이 흐려졌다. 그 다만이라는 말이 이후에 이어질 말을 짐작하게 했다. 담당자는 설명을 이어갔다. 해외 출국 상태로 분류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말소. 그 단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이미 일어난 사건을 뜻했다. 나는 물었다. 그럼 말소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다.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국가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아직은 말소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조금만 더 늦어지면 나도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수첩을 펼쳤다. 예전에 함께 살던 사람들, 정착 초기 서로 의지하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 옆에는 언젠가 급하게 적어둔 메모가 남아 있었다. 동남아 출국 예정. 그 사람을 떠올렸다.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늘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소식도 완전히 끊겼다. 나는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뒤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해당 인물은 이미 말소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다. 그는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구조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기록에서 먼저 지워졌을 뿐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됐다. 행방불명, 출국자, 장기 미확인, 말소. 이 단어들은 각각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람을 지우는 과정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다. 실수 하나, 연결 하나, 분류 하나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도움을 요청할 기회조차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지우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내가 될 수 있었다. 말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미 지워진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시간이 흐를수록 나 역시 같은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느낌만 점점 선명해졌다. 어느 날 통일부 담당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통화가 길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말소된 사람들 중 일부는 해외 체류나 제3국 망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해외도 아니고 망명도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담당자는 말을 덧붙였다. 일부는 재입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재입국. 그 단어는 가능성으로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인된 겁니까? 담당자는 즉답을 피했다. 확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입니다.
그 말은 곧 흔적이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었다. 출국 기록도, 체류 기록도, 구조 기록도 없는 상태. 그 공백을 채우는 가장 현실적인 추정이 제입북이라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수첩을 펼칠 힘도 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걱정을 나누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중 몇 명은 정말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에 가까웠다. 자유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는 건 선택이라기보다는 몰림에 가깝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한 탈북민 단체 관계자를 만났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말소된 분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있습니다. 그 소문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라는 설명은 없었다. 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도움이 끊긴 뒤 선택지가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졌을 때 사람은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지로 밀려난다는 이야기였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이름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봤다. 이름 옆에 남아있는 메모, 급하게 적어둔 전화번호, 다시 연락해보겠다고 적어놓은 표시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이 문제의 끝은 단순한 행정 불편이 아니었다. 사람이 제도 밖으로 밀려났을 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낭떠러지였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 아래에는 이미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에 잠을 설쳤다. 이 싸움에서 지면 나는 단지 기록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끝날 수 있었다. 완전히 막힌 것 같던 상황에서 변화는 뜻밖의 방향에서 시작됐다. 통일부도 동사무소도 아닌 행정 바깥에 있는 한 사람에게서였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한다는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은 뒤 오래 침묵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일처럼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공식, 기록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록 밖에서는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선택지에 가까웠다.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라는 뜻, 그 정도의 의미였다. 그가 말한 기록 밖이란 행정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기억과 관계를 뜻했다. 이미 말소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공식 경로에서는 사라졌지만 비공식 네트워크 안에서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설명이었다. 연락처 하나, 메시지 한 줄, 그런 것들이 모이면 다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작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이제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내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수첩 속 이름들 중 그가 아는 이름이 몇 개 있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싸움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와 함께 기억을 더듬었다. 누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시점은 언제였는지,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 과정은 느렸고 확실한 결과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 나는 출국자라는 분류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 서류가 아니라 이야기로 존재하는 상태였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말소 전에 남아있는 기록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돌릴 근거가 생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는 상황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차례였다. 나는 처음으로 통지서와 메모, 문자 기록을 정리했다. 무심코 지나쳤던 문장들, 그때는 의미를 몰랐던 표현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출국, 미확인, 장기 체류. 그 단어들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가 중요해졌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다. 내 기록이 출국자로 분류된 시점과 같은 주소지에 있던 다른 탈북민의 출국 시점이 거의 겹친다는 점이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는 가만히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기록에 맞서 이야기할 준비는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준비 자체가 내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말소를 되돌릴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까지 닿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록을 하나씩 모으다 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별 사건처럼 흩어져 있던 일들이 어느 지점에서 서로 맞물리고 있었다. 출국으로 분류된 시점, 같은 주소지, 비슷한 기간, 그리고 반복되는 말소 절차.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869명이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렸다. 뉴스에서 들었을 때는 그저 큰 숫자라고만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숫자 안에는 내가 알고 있던 얼굴과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다. 작은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적어둔 기록이었고 그 다음에는 정착을 위해 남긴 흔적이었으며 이제는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목록처럼 보였다. 수첩의 의미가 그때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나 하나의 문제로 이 일을 보지 않게 됐다. 이건 누군가의 실수나 불운이 아니라 관리 편의와 책임 회피가 겹쳐 만들어진 구조였다. 사람을 직접 확인하는 대신 분류로 관리하고 분류가 흐트러지면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방식. 그 안에서는 누구든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는 그 구조를 더 빠르게 작동시켰다. 해외 출국이 잦고 이동 경로가 복잡하며 연락이 끊기기 쉬운 집단이라는 이유로 확인 불가라는 딱지가 쉽게 붙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됐다. 나는 담당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답했다. 문제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솔직했지만 동시에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난 대답처럼 들렸다. 그제야 분명해졌다. 이 싸움은 나 개인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기록 하나를 되돌린다고 해서 끝나는 일도 아니었다. 사람이 숫자로만 남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다음 869명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었다. 나는 수첩을 다시 접으며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라질 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에 대한 증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남기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저항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겪은 일을 그대로 말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이 사람을 지울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다시 사람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게 됐기 때문이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말소를 되돌리는 절차도 남아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숫자 속에 묻히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모든 기록이 되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분명해졌다. 숫자 속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행정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서류는 여러 부서를 오갔고 답변은 늘 조심스러웠다. 누군가는 이 일을 두고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표현인지 알고 있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 사람은 계속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 기록 중 일부가 정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기쁨보다는 묘한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다. 나는 그동안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완벽한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저 너무 쉽게 지워지는 구조에 여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완전한 패배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작은 수첩을 다시 손에 들었다. 이제는 거의 다 낡아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적어둔 기록이었고 그 다음에는 정착을 위한 메모였으며 지금은 사라질 뻔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가 되어 있었다. 나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이름도 숫자도 아닌 문장이었다. 기록이 없으면 이야기를 남긴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이 수첩이 더 이상 과거에 묶인 물건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869명이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숫자가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혼자만 품고 있지 않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이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의 문제라고. 그리고 구조는 말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됐다.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아직 이곳에 남아 있었다. 사라진 사람들을 대신해 적어도 남아있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느껴졌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숫자가 되기 전에 이미 삶을 살아온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기록이 없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우리는 다시 불릴 수 있다.